오늘 조촐하시네. 캐나다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설명회는요 우리 소장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내가 투자한 그 토지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실 구제 고문님은 서울시의회 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 이 재개발 사업 그 서울시에 가면 노화주택, 뭐 신통, 뭐 역세권 모든 가로주택 저기 위원장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저기 총무님 사무총장님을 해갖고 계시고 하여튼 이 개발 사업에는 굉장히 유능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설명을 오늘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진짜 굉장히 바쁘셔요. 근데 어렵게 제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설명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내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본인들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실 진작에 이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구역정을 받고 집을 지으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만 거기에만 몰두하느라고 사실은 자리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오늘 잘 들어보시고 하여튼 좋은 저기를 정보를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님들과 또 집행부 그런 소통 신뢰 이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조합장을 했었어요. 여기 저번 화요일날 물어봤더니 다 모르시던데 여기 뭐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마포 레니안 푸르투라고 혹시 아세요? 네. 마레프라고 유명한 거죠. 4,000세대짜리. 제가 거기 조합장을 했었습니다. 몇 대요? 네? 그 조합장이 바뀌셨던데. 그래서 첫대 문제가 돼갖고 네. 제가 해서 입주 청산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도 유명한 사업장이었어요. 되게 갈등도 심했고 저희도 뭐 못 모르고 정말 잘 가겠지만 생각하다가 우리 조합원님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 재개발 사업도 잘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합과 조합원이 합심해서 끌고 갈 때 정말 입주라는 최종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조합장을 거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위원장님이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예, 재개발 사업이 역세권 사업이 어떤 이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좀 흔쾌히 좀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 역세권 장기전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역세권에서도 지금 사업을 조금 더 사업성을 높이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조만간 기사에도 뜨긴 했는데 조만간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성보다 더 좋은 사업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윤 위원장님과 같이 서울시에서 쫓아다니고 오세훈 시장도 시정 질의할 때 쫓아다니고 해갖고 많은 사업성 개선이 될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역세권 장기전 사업이 특히 여기 숙대 입구 역세권 사업 여기가 얼마만큼 큰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또 뭐 한간에 신속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신속 통합으로 갔을 때하고 사실 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갔을 때하고 내가 역세권으로 했을 때하고 그런 어떤 사업성 비교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숙대 입구 역세권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 지금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가. 그리고 재개발에서 사실은 뭐 주거 개선도 있지만 궁극적인 조합원들의 목표는 내 재산 가치 향상이잖아요.
내 자산가치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그리고 내 분담금이 얼마만큼 적은가,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개발에서 우리가 이제 따질 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현 시세를 따져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하고 현 시세하고의 차이가 사실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근데 이 프리미엄이 제대로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가장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단계가 그 구역 지정될 때, 여기가 지금 구역 지정 됐잖아요. 작년 12월 25년 12월 달인 것 같아요. 네, 12월 26일 날. 그게 한 단계 거래할 때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재개발은 민간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의 사업이잖아요. 근데 구역 지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재개발해도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구역 지정을 우리는 25년 12월 달에 받았다. 예, 있고요. 역세권 사업은. 그리고 지금 역세권 사업이 서울시내만 해도 한 200여 군데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구역 지정까지 된 곳이 많지 않아요. 10%도 안 돼요. 여기는 상당히 좀 빨리 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이 프리미엄이 뛰는 게 조합 설립 때, 우리 여기 신타운 간다면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주민분들이 이제 사업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하면은 또 조합 설립되거나 아니면 신탁 시행자 지정이 되면은 그때 또 한 단계 또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뭐 이주 철거, 이럴 때 이제 계속 올라가져요. 그럼 한번 가치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저희 25평, 30평, 50평, 57평 펜트하우스, 요 상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25평이 14억밖에 안 해요. 그죠? 뭐 높다면 높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가는 16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 분양가가 사실 16억이면 상당히 싸잖아요. 그죠? 용산인데.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6,400만원, 평당 6,500만원 정도로 지금 잡아놨죠.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그 저평가로 일단은 수지 분석을 해놨다.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보통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비례율 100%를 넘기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 올리고 일반 분양가도 막 올리고 사업비도 줄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비례율 막 100 좀 높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사업성이 좋다 보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10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약간 보수적으로도 접근을 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더 낮출 수도 있지만 보통 그 허그나 그 자치구 용산구에서 나중에 이 갭 차이를 그렇게 크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차이만 두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 15, 20% 정도 조금 안 되게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되냐? 지금 저희 마포 레미안 프루즈 마포가 평당 1억을 찍었거든요. 25평이. 여기 저는 용산 이 숙대 입구 이 용산에 저는 25평 충분히 30은 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저 좀 보수적으로 제가 예측을 잡은 거거든요. 자, 13억이 조합 분양가인데 30억이면은 지금 얼마가 차이 납니까? 17억 정도의 갭이 차이 나는 거죠. 사실 이게 프리미엄으로 붙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 안 왔죠. 이제 점점 이 프리미엄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35평은 우리가 조합 분양가 18.4억으로 잡았습니다. 18억 4천만 원. 일반 분양가는 23억으로 잡았죠. 35평 저는 충분히 45억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갭 차이가 여기 용산은 큰 평형일수록 내 재산가치 이득이 훨씬 커요. 왜냐면은 분양가를 계속 눌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근데 시세는 상당히 많이 불출하죠. 그러면 지금 벌써 아까 17억이었는데 6월 얼마 차이 나니까 20억이 넘어가죠, 차이가. 여기 또 50억이 더 차이 나요. 거의 뭐 40억 차이가 나잖아요. 조합 분양가 25억 6천 잡았는데 일반 분양가 32억이고 50평대 시세는 65억 정도. 저희가 그 펜트하우스를 아마 저희가 여기 한 5동 되면은 펜트하우스를 이게 지을 거예요. 왜냐면은 평가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업에 동참해라. 권리가액이 제일 큰 사람들한테 어떤 펜트하우스의 어떤 그런 혜택을 좀 줘요. 그럼 요게 조합 분양가는 한 45억 정도 잡았는데 100억 이상 갈 거다. 레이트가 크죠. 예. 상가는 요즘 상가가 사실 인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뭐 우리 조합 분양가 40평 기준으로 12억인데 일반 분양가 15억 잡고 저희가 뭐 시세는 한 2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하고 지금 시세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조합 분양가가 어떤 분들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세 대비 조합 분양가 한다면 상당히 정말 메리트가 있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를 평당 6,500이 잡고 조합 분양가를 거기에 이제 한 15%에서 20% 사이에 잡았을 때가 우리가 사업성이란 걸 109% 잡은 거예요. 비례율 100이면은 딱 수평이 돼. 비례율 100을 넘어갈수록 사업성이 좋다. 그리고 100이 넘어갈수록 내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감평이 돼서 10억이 됐어요. 그럼 비례율이 110%라면 내 재산 가치는 11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저스트로 잡았을 때도 109%인데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일반 분양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반 분양가를 높였을 때 우리 비례율 변동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6,500만 원 잡을 때 109%였어요. 근데 7천만 원 저는 뭐 7천만 원 충분히 일반 분양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숙대 입구는. 그러면 7천만 원 잡으면은 비례율 128%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10억인 사람, 20억인 사람, 30억 이건 종전평가라는 거예요. 감정평가라는 거거든요. 감정평가는 지금 여러분한테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준 거는 그 대략적인 그 탁상 감정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본인들의 조합원들의 가장 최종적인 그 감정평가는 우리가 사업시행가를 받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업시행자가 되고 지역이 되고 건축심의를 할 거예요. 건축심의 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됩니다. 구청에서 사업시행가 내주면은 그때 이제 감정평가사를 뽑아갖고 개개인별로 감정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사실 살짝 불안한 감정이 있어요. 아까 재개발할 때 이렇게 우리 약간 좀 통계적으로 약간 좀 믿음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감을 좀 하는데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조합에서 감평사를 뽑지 않아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뽑습니다. 구청에서 공식적인 감정평가사 두 업체를 뽑아요. 두 업체를 뽑아갖고 거기서 각 집마다 가가고 방문해서 정말 실측을 다 해갖고 정확한 감정가를 해요. 그게 본인들의 최종 감정가예요. 자, 이건 이제 그 감정을 한 다음에 내 재산의 그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 최종 그 재산 가치는 권리가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감평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인 사람은 아까 109%일 때 10억 9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천만 원 올렸을 때 우리가 128%가 되잖아요. 그럼 내 감정가가 10억이면은 7천만 원 때 128% 되기 때문에 12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 가치는. 그 다음에 20억인 사람은 비례율 109%일 때는 21억 8천이었고 7천만 원 128%일 때는 25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 7,500만 원 됐을 때 기하 급수로 늘어납니다. 왜 기하 급수로 늘어나는지 아세요?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7,500만 원 받는다면은 전 7,500만 원, 8천만 원까지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7,500만 원 받으면 비례율은 145%가 뛰어버려요. 146%가. 그럼 10억인 사람은 4억 6천이 더 붙어요.
14억 6천이 내 재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20억인 사람은 29억이나 돼버리죠. 30억 갖고 있는 사람은 43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분양가 8천만 원 받는다. 그럼 162%나 올라가요. 비례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10억인 사람은 내 재산 가치 16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억이 되고 8,500이면 178%까지 되고 뭐 이 비례율 자체가 조금 올라갈 때마다 엄청 올라간다. 이거는 일반 분양이 그만큼 여기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 올라오면 조합원 분양가도 같이. 조합 분양가도 조금 올라가야죠. 그만큼. 예, 예. 하지만 그거 상승이 비례율만큼 비례율이 더 많이 올라가집니다. 예, 분담금 저기보다는. 그거야 뭐 같이 비례로 올라간다면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례가 7,000, 7,500, 8,000 있을 때 나머지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떤 식으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님들한테 또 네. 사업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비례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재산 가치만큼이 재산에 의해서 10억인 사람, 20억인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비례율이 그냥 그대로 본인들 재산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사람들은 비례율이 높아지면 훨씬 많이 늘어나죠. 아니 그러면 이제 일반 네. 분양을 일반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근데 나중에 정산을 나중에 하는. 자, 이건 있어요. 조합 분양가가 일반 분양에 대비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일반 분양가는 우리가 착공 시점에 일반 분양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 분양가는 관리 처분하면 끝내 픽스가 돼요. 픽스가 되기 때문에 픽스가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올리고 조합 분양가는 그냥 놔두고 비례율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일반 분양가가 있다 보면은 그래서 25평이 한 13억이었다. 25, 13억이거든요. 그러면 제 이제 권리가액이 아까 종료가가 10억이었잖아요. 109%대 10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40%가 된다면은 14억이 되잖아요. 환급을 받죠. 오히려 환급을 받죠.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는 착공 시점이니까 그 갭이 차이가 꽤 나요. 예. 그리고 요거는 자 지금 이슈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럼 환급하는 비율이 예. 그 본인 토지 그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평수액을 비례하는 거예요. 아니 평수가 아니라 감정가. 항상 감정가로 갑니다 이제. 일단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동의서를 다 썼기 때문에 아마 역세권 사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동의서 쓰셨을 텐데 지금 일부에서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해다. 그리고 신속감은 훨씬 낫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도시계획업체하고 설계 정비업체한테 도시계획업체한테 제가 이거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라고 한 거예요. 뭘로 뽑았냐면은 요게 이제 신통계획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을 진행했을 때 용적률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역세권 사업으로 했을 때고요. 그러면 신속통합은 우리가 2중에서 3중으로 지금 해주긴 해주는데 정확하게 100% 3중으로 올려준다는 그 장담은 못해요. 그리고 요즘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지만 공공개발만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 좀 약간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3중으로 간다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을 갖다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300%까지 받는 걸로 적용시켰습니다. 지금 그 300% 잡았을 때 우리가 신속통합을 갔을 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역세권으로 갔을 때하고 제가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그래야지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옆에 지금 동의서 안 쓴 사람들이라든가 아니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의구심을 떨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위주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신속통합으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좋게 했을 때
좋게 했을 때 300%까지 간다고 했을 때 616세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이 이상은 나올 수는 없어요. 가장 좋게 뽑으라고 했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 뭐 그쪽 신속통합 주장하는 사람한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딴소리 하지 못하게 가장 높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역세권 장기전세는 저희 지금 아까 똑같이 885세대 그 신탁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885세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비교를 쭉 해볼 거예요. 사업성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자, 이게 신통이고요. 이게 역세권 사업을 했을 때 아까 885세대, 616세대, 뭐 일반 분양이 472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역세권에는 596세대 나오죠. 그러면은 124개 차이 나나요? 124개 정도 일반 분양 차이가 나요. 여기 지금 일반 분양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고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수입으로 따지면은. 이따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뭐 재개발 의무임대 그다음에 뭐 저기 장기전세 저희가 장기전세는 많죠. 217세대 여기 장기전세인데 이따 그 비교를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 우리 그 신탁 시행자 책자에 나온 거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종전가가 여기 종전가라는 거는 우리 조합원님들 개개인별로 감정 평가를 한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책자 보면은 5,299억 정도 나옵니다. 똑같이 5,299억이죠. 신통을 하거나 역세권 하거나 똑같겠죠, 그죠? 자, 총 수입은 신속통합 갔을 때 1조 1,997억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은 1조 4,800억 정도가 나와요. 아까 일반 분양이 훨씬 많고 장기전세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출도 더 많이 나와요. 왜? 공사비가 연면적당 공사비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은 7,262억 정도 나갑니다. 저희가 그 간접비랑 공사비 똑같이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역세권은 9,023억 정도 나와요. 좀 차이 나죠. 자, 손익을 해보면서 총 수입 빼기 총 지출이거든요. 이게 손익이에요. 그러면 신속통합으로 갔을 때는 4,732억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역세권을 할 때는 5,781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비례율이란 거는 비례율이란 건 뭐냐면은 이 종전가를 분모로 넣어요. 분모로 넣고 이 총 수입 빼기 총 지출 요게 했을 때가 비례율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재개발에서 사업성을 따질 때는. 그러면 신속통합으로 갈 때는 저희가 역세권으로 갈 때 지금 109.1%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109.1%입니다. 근데 신속통합으로 똑같은 조건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 조합 분양가 딱 대입을 했을 때 89.3% 나와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례율 20%는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례율 20%이 뭐 큰 건가 이러는데 비례율 20%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그러면 역세권 정비사업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 대비 비례율이 20% 이상 그러니까 역세권 사업이 신속통합보다 약 20% 이상 그 사업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한다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이 정도의 그 분담금이 감수가 되는 거예요. 3억 8천만 원 정도.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신속통합으로 간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 여기 나라에서 구역 지정을 역세권 사업으로 가라 구역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공적인 거거든요. 여기는 역세권을 가세요 했는데 이거를 신속통합으로 바꾼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역세권 사업이 동의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 반대 동의해서 막 노력해서 해제를 해야 되고 해제 절차도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속통합 그 동의를 그 절차를 밟아요. 동의 받아갖고 뭐 50% 동의를 받아서 신속통합 후부지 신청하고 후부지에서 과연 해줄지 모르겠어요. 여기 신속통합 했다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
신속통합이 원래 취지는 좀 약간 어려운 데를 이렇게 후보지 해갖고 나라에서 좀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데거든요.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되고 나서 다시 구역 지정될 때까지 지금 신속통합 1차가 여기 청파가 1차인가죠? 청파 2구역인가요? 예, 2구역 1차고 뭐 이게 쭉 1차 있는데 신속통합 1차가 21년 12월 30일인가가 후보지로 지정됐어요. 21년도 12월. 그러면 22, 23, 24, 25, 26이잖아요 지금. 뭐 지금 5년 차인데 조합 설립 안 된 데가 많아요. 아직도 구역 지정 되지 않은 데가 결정고시 아직 안 난 데가 꽤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신속통합 간다는 거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사업성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분담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역세권하고 신속통합 갔을 때. 자, 그리고 여기는 조합원님들이 좀 자산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이라서 그런지 부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10억인 분, 대부분 20억 뭐 이렇게 가던데, 큰 사람, 자, 10억인 사람들은 신속통합으로 갈 때 내 권리가액은 내 재산, 이게 재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종전가는 감평을 했지만 내 사업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권리가액이 신속통합할 때는 아까 89% 갔잖아요. 그러니까 8억 9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10억짜리가. 손해가 나버리는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8사 타입을 했을 때 내 분담금은 9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근데 역세권을 갔을 때는 아까 109%잖아요. 내가 10억짜리가 10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9천만 원이 내가 더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 하면은 아까 이제 18억이니까 7억 5천3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는 2억 정도가 돼요. 분담금 차이가 10억인데 권리가 10억인 사람이 30평대 갈 때 분양을 받을 때 한 2억 정도가 신속통합 할 때하고 역세권 할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20억인 사람은 4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신속통합하고 재개발할 때. 30억인 사람은 6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그럼 당연히 역세권으로 가야 되겠죠. 내 분담금이 훨씬 줄어드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이게 우리가 신속통합으로 갈 때하고 역세권으로 갈 때 어떤 사업성을 분담금이나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비대위에서 찌라시 뿌린 거를 제가 이제 받아보고, 이게 좀 그럴싸하게 막 수치로 하고 뭐 이렇게 좀 아는 것처럼 하면은 전문가가 한 것 같이 그렇게 막 현혹돼요. 근데 전문가 봤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똑같이 이 사람들이 쓴 내용으로 제가 그 반박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떤 게 허군가를. 그래서 이제 분양 면적,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30평대를 갖고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분양 면적이 35.46평이고 우리가 실제 계약 면적은 61.4평으로 계약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분양 면적은 우리가 전용 면적 플러스 엘리베이터 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급 면적이고, 거기에 계약 면적 하면은 뭐 주차장부터 노인정 이런 것까지 해서 총 61.4평이 이거 공사비, 시공사 건축 연면적 공사비 적용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를 우리가 평당 6,500만 원 잡았죠. 그다음에 공사비 우리가 930만 원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930만 원 이게 우리가 조합 설립이잖아요. 신탁 시행자 동의서 받을 때 사실 이렇게 높게 안 잡아요, 보통. 왜? 비례를 좀 높게 받으려고 보통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850만 원 뭐 이 정도로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받습니다. 왜? 이 공사비가 제일 비례에 많이 좌우가 돼요. 왜냐면 거의 70%, 65% 정도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65%가 공사비에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조금의 차이가 엄청 비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930만 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신탁하고 조합 방식하고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신탁으로 하면은 신탁 수수료가 나가는 거는 단점이죠. 단점인데 그 나가는 만큼 우리가 시공사하고 협상을 할 때 공사비를 좀 낮춰요. 왜? 시공사 공사비 책정할 때는
그 금융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에 대한 그 리스크, 이 기성금으로 내가 딱딱딱 받는다고 했을 때는 공사비가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일반 분양 리스크가. 근데 조합 방식 할 때는 솔직히 분양이 다 잘 될 텐데도 이 분양 안 되면 내 공사비가 늦게 들어오잖아 이러면서 금융 리스크를 그 공사비한테 산정을 합니다. 근데 신탁으로 갈 때는 그 기성금으로 줘요. 신탁에도 돈을 끌어와서 기성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금융 비용을 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공사비를 조합 방식보다는 좀 낮춥니다. 그 낮췄는데도 이제 930만 원이라면 아마 평당 1,000만 원, 조합으로 가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용산이니까 되게, 그리고 여기가 용산 자부심 있잖아요. 그 상당히 그 하이엔드 어떤 품질을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사비 할 때 기본적인 공사비 한다면 거기에 우리 이제 내부의 마감재들 있잖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거 할 때 공사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사업성이 좋아서 그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930만 원으로 참 적당하게 잡았다. 나중에 뭐 비례 차이를 그렇게 나중에 이제 눈 가리고 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표준 건축비란 건 뭐냐면은 평당 378만 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 전세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그 신족 통합에 있을 때 신족 통합도 이 표준 건축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시킬 때, 그러니까 2종에서 3종, 3종에서 2종에서 준주거 이 상향할 때는 우리가 그래 너네 늘어난 만큼 한 세대는 하나는 일반 분양을 줄게. 대신 하나는 임대나 아니면 장기 전세로 줘. 서울시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땅값을 안 받고 그리고 건축비도 싸게 사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쪽 비대위, 내가 비대위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주주니까 비대위에서는 이게 평당 378만 원에 우리가 930만 원 들어가는데 370만 원에 사가니까 엄청 손이 아니냐 이런 말씀 자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378만 원 표준 건축비가. 그러니까 장기 전세는 이 378만 원으로 사가요. 땅값도 안 내고. 그런 말씀을 그 비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득이 된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간접비는 우리가 보통 공사비에 35%를 잡아요. 45%는 너무 높게 잡은 겁니다. 35% 정도가 통상 재개발할 때 간접비라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공사 총 지출에는 공사비가 가장 크지만 우리가 그 지금 용역업체들 있잖아요. 뭐 조합의 운영비도 있고 뭐 정비업체 설계 뭐 그다음에 이자들 그런 것들 총 들어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간접비라고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공사비의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 사업성 분석을 할 때. 근데 대지 지분은 아까 그 8.6평이 했지만 우리 식당 책자에 보면 8.4평입니다. 그리고 대지 가격을 1억 평당 1억 1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1억 1천만 원이라고 이거는 뭐 입주했을 때 어떤 개발 이익을 다 포함시킨 거라고 봐야지. 지금 뭐 원가 뭐 자꾸 찾는데 저희가 지금 5,299억을 잡았잖아요. 종전평가. 그거를 우리가 평균 나누면은 우리 땅값은 한 5천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우리 조합원님들 5천만 원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는 자꾸 대지 이 1억 천을 갖고 한 다음에 우리 장기 전세에다가 지출을 잡아야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뭐 수익이 1억 천에 잡고서는 해버리니까 그 손실이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대지비를 지출을 잡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에서는. 재개발에서 간단해요. 내 총 수익 있잖아요. 총 수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분양 모든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있죠. 수익이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합 분양 있죠. 일반 분양, 조합 분양, 뭐 상가 수익, 그다음에 임대 수익, 장기 전세 수익. 이 수익을 총 털어서 수익을 잡고 그다음에 지출 다 통틀어 잡아요. 공사비, 뭐 전기세, 운영비까지 세금, 이자까지 다 잡아요. 그리고 그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그거를 우리가 종전 평가로 나누는 게 우리가 그 비례를 사업성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출에 대지비를 지급하진 않잖아요. 돈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 대지비가 나가는 거는 시행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나 뭐 그 SHR 뭐 택지 분양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그러니까 땅을 이 시행사가 개인이 이 땅을 다 사는 거예요. 그때는 땅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출이라는 거예요. 시행자 방식을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시행사업을 하는 거를 개인사업. 그 다음에 그 수익은 개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 수익률이 몇 프로다 뭐 100억 수익이다. 이걸 따질 때가 대지비가 지출이 되는 거죠. 재개발에서 대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무에 이 종전평가 대지비를 잡기 때문에 대지비 지출을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조합장님 이거 잘 아시니까 의원장님도 쓰셨다고만 대지비로 지출 잡은데 대한민국에 재개발 사업이 있으면 하나도 예시를 들어라. 없어요.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좀 허상으로 잡은 거고 특히나 대지비를 지출을 잡은 자체가 그런 시행사업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418% 용적률 증가가 생긴 일반 분양 및 장기주택 한대 수익 비율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용적률 418%는 확정된 거잖아요. 이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더 올라갈 소진이 있어요.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할 때 그러면은 지금 자 일반 분양 한 세대를 판매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 아까 늘어난 거에 한 세대는 일반 분양을 너네 가져가 대신 한 세대는 장기 전세를 줘 서울시에 기부채납에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할 때 수익이 얼마나 남는가? 근데 또 장기 전세할 때 손해는 얼마나 남는가? 그걸 비교해서 진짜 손해가 더 크다면 우리가 손실 나는 거고 이익이 하나 일반 분양에 한 게 더 많다면은 우리가 한 채당 할 때마다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일반 분양 한 세대를 판매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 분양 35조 거기서 이제 그 지금 비대위에서 요걸로 지금 한 걸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비대위에서 30평대 6,500 우리가 6,500만 원 아까 일반 분양 했잖아요. 109%일 때. 할 때 우리가 35평 일반 분양이 23억 490만 원 잡았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수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 파서 이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순이익을 따를 때 이제 그럼 지출을 우리가 35평을 우리가 지을 때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냐? 아까 그랬잖아요. 35평이 곱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 면적. 계약 면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61.4평에 930만 원 하면은 5억 7,1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35평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아까 간접비가 35% 정도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 930만 35% 했을 때 5억 7,102만 원에 35% 잡으면은 1억 9,985만 원 정도의 간접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용역비든 이자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지비는 아까 지출을 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대지비를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출은 아까 요거 공사비하고 간접비 이게 들어가는 거 전부잖아요. 지출은. 그러면 이게 7억 7,087만 원이 우리가 35평 아파트를 지을 때 총 지출 계획, 실제 들어가는 지출은 7억 7천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 수익은 아까 얼마 했어요? 일반분 할 때 6,500만 원 할 때 23억 49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익에서 실제 지출된 이걸 빼면은 우리가 일반 분양 하나를 판매했을 때 실제 이익은 15억 3,403만 원이 나와요. 뭐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 분양 수익 받은 거고 실제 35평 들어갈 때 모든 건 비용 실제 지출하는 금액을 뺀 게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채 일반 분양했을 때 순이익은 15억 3,4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4억 2천만 원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거요? 대지비 4억 2천만 원. 누가 대지비. 네. 이거요? 네. 이거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제가 써놓고 거기서 써놨기 때문에 지금 써놔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걸 1억으로 잡아갖고 뭐 1억으로 잡아서 10억 정도 됐나요? 뭐 거의 10억 가까이를 지출을 잡은 거예요. 근데 실제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대지비를 어디다 지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줘요? 대지비를 주는 게 없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지출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행 방식일 때 잡는 거예요. 실제 땅을 사서 내가
모든 그 한 사람이 수익을 다 찾는 거. 그때가 지출이 되는 거죠. 땅값을 줘야 되니까. 지역주택값도 마찬가지죠. 내가 땅을 다 매입하잖아요. 그때 그 지출 대지를 주잖아요. 근데 재개발 방식에서는 땅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할 때 15억 정도가 이득이 남아요.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가 용산이 23억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노도강이라든가 뭐 은평구라든가 금천구 이런 데는 이렇게 못 받잖아요. 한 13억 정도? 그런 데는 사실은 이익이 그래도 이익인데 이익이 뚝 떨어지죠. 손이익이. 근데 우리는 일반 분양 많은 받는 데는 무조건 용적률 많이 받는 게 장땡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나 일반 분양 팔 때 15억 3천만이 남는다 우리는. 그러면 장기 전세할 때 손실은 얼마나 하냐? 이게 장기 전세할 때 손실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총 원가 아까 7억 7천만 원이었잖아요. 장기 전세 지을 때 이게 뭐냐면은 이 사업비 지출이죠. 실제 35평을 지어서 장기 전세 할 때 공사비와 간접비밖에 드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7억 7천 87만 원이 이 원가인 거예요. 이 지출비인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입비 아까 서울시가 약간 좀 도둑놈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그 주민분들 뭐 소유주분들을 의하는 것 같지만 우리 공사비는 사실 61.4배 계약 면적으로 930만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니네 가져갈 때도 61.4평으로 우리 378만 원씩 줘야 되는데 얘네가 줄 때는 공급 면적만 줘요. 35.46평으로. 저희 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 이 수입 제가 최대한 조금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장기전세 하나를 했을 때 1억 3,400만 원이 상가요.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있죠, 손실이. 근데 이 손실은 그러면 실제 손실은 우리가 이거 총 원가잖아요. 공사비와 간접비. 이거 아파트 지었을 때. 그러면 대신 이건 수익이잖아. 이만큼 받잖아요. 그러면 장기 전세일 때 실제 손실액은 6억 3,68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사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일반 분양이 적은데 13억이라면은 13억에 이 간접비 빼면은 7억 빼면은 얼마입니까? 13억에 7억 빼면은 사실 6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조금 손실이 나요. 그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갖고 이걸로 이제 저희가 윤 위원장님이랑 사실 역세권 사업자 강북도 많잖아요. 다 불러갖고 야 이렇게 손실 난다. 우리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해갖고 사실 많이 얻어냈어요. 사실은 우리 용산은 할 말은 없었어요. 할 때마다 이 15억에서 6억 빼면은 얼마가 수익이 남냐면은 자 실제는 한 세대 지을 때마다 8억 9천 9억 정도의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전 아까 일반 분양 순수익이 15억이었고 아까 실제 지출 6억이니까 한 세대 일반 분양 짓고 한 세대 장기 전세 했을 때는 9억 정도의 수익이 남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224대 우리가 지금 장기 전세가 4세대잖아요. 네, 장기 전세 저희가 224세대예요. 그러면 1대1이니까 일반 분양 수익도 224세대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아까 15억 정도가 일반 분양 총 수익이지 않습니까? 15억 3,400만 원이. 그러면 224세대 하면은 3,436억의 수익이 생겨요. 그러면 손실은 장기전세 총 손실은 아까 이거 6억 3,683만 원이 손실 아닙니까? 그러면 224세대 하면 1,426억 정도가 손실이 나요. 그러면 역세권의 총 실제 수익은 뭐냐? 이것 빼기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000억, 2,010억 정도의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2,0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비례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 비례라는 항상 종전자산 있잖아요. 5,299억. 우리 총 종전 자산으로 항상 이 비례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38%의 상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세권 사업을 함으로써 38%의 사업성을 상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큰 사업장이 아니에요. 솔직히 되게 작아요. 우리가 3만 조금 넘잖아요. 구역 면적 자체는 만평. 근데 실제 도로라든가 이런 거 다 빼잖아요. 빼면은 2만 6천 제곱평, 만평이 안 돼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속통합으로 이 역세권을 안 간다면은, 그리고 신속통합 일반 재개발을 갔을 때 3종호까지 안 해준다면은 여기는 500세대 안 넘어요. 한 400 몇 세대 나옵니다. 맥시멈을 해봤자. 그러면 이 400 몇 세대는 어디 가서 솔직히 길을 못 핍니다. 그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 역세권을 해서 885세대였던 하고, 아마 제가 이제 조금 더 높여서 한 거의 1000세대 가까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돼야지, 그래도 1000세대급 돼야지 좀 자부심 세고, 용산 우리 저기야 뭐 1000세대 용산에 그럼 커뮤니티 썰도 1000세대 규모에 맞춰서 하고,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세권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2천억이라는 수익을 올리고 비례율 38%까지 올렸다. 이거 38%안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100일 때 38% 떨어뜨리면 70%의 이 사업성으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할 뻔한 거예요. 70% 사업이면은 사업을 못 가요, 솔직히. 조합 분양가 확 올려야죠. 비례율 몇 가지고 조합 분양가 올릴 수밖에. 일반 분양가는 여러분들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고, 일반 분양가 정해져 있으면은 나머지 돈은 조합 분양가를 올리는 거예요. 조합 분양가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리든 내리든지. 그래서 조합 분양가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비례율 70%로 사업을 하겠냐? 그럼 안 한다는 사업들이 많죠. 내 분양이 늘어나니까. 그럼 사업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역세권 사업을 했을 때는 세대당 한 7억, 이걸 이제 2,010억을 우리 조합원이 274명으로 했어요. 계산을. 왜냐면 현금 청산자들도 있고 해갖고 지금 274명으로 우리 수지 분석을 했거든요. 그 274명으로 2,010억을 나누면은 세대당 7억 3,357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본 거예요. 이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이 계산식 저희가 했을 때 이해 안 가는 거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 사업으로 용적률 1% 증가할 때마다 10억 2,030만 원 수익이 생깁니다. 그잖아요. 2,010억이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늘어난 게 197%. 쟤네들이 197% 늘어남으로써 막 손실이 막 엄청나게 잡았지 않습니까? 실제 용적률 역세권 사업을 함으로써 197%를 늘린 거예요. 일반 사업보다. 그러면 1% 증가할 때마다 아까 저기 잠깐 10억 정도, 10억 2,030만 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 2,010억을 197% 나누면 1%일 때 10억 정도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용적률이. 7월에 나눠줘요? 이 7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내 재산 가치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 7억은 세대당 적인데, 그래서 이 100억인 사람도 있어요. 평가가 130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지분으로 나눠 가져가요. 그런 사람들은 세대당 얼마가 있어요? 뭐 한 30억 정도의 어떤 혜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몇 억밖에 없다면 사실 이게 줄어드는 거고. 그지만 손실 나면 또 그만큼 큰 집을 다 내는 거고. 자, 용적률 1% 증가 시 순익 비교했어요. 그러면 신속통합은 맥시멈이 50% 늘어난 거잖아요. 3종으로 간다고 해도 250%가 맥시멈인데 3종으로 요즘 해준다고 해서 50% 늘어났을 때 우리가 아까 1%가 10억이니까 510억이 신속통합할 때 맥시멈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510억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역세권 할 때 아까 190%니까 2,010억이 생기는 거고, 그 세대당 수익을 보면은 신통으로 간다면 맥시멈을 해도 1억 8,613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고, 역세권을 갔을 때는 아까 7억 3,357만 원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당 5억 신통으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거하고,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보장된 418% 갔을 때 한 세대당 5억 4,743만 원의 차이가 난다. 역세권 왔을 때 이 정도 이득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반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근데 물론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땅이 적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역세권으로 갔을 때 그만큼 그 885세 나눠지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강남에 그 재건축할 때나 우리가 땅 지분을 따져요. 왜냐하면 땅 지분이 넓으면 그만큼 이제 조합원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축 지은 아파트가 뭐 강남에 뭐 압구정에 어디 그 반포에 뭐 원베일이나 이런 거 할 때 지분을 지분이 어느 정도 몇 평이야 이런 거 따지니까 안 따져요. 그냥 35평, 50평 이게 얼마나 따지는 거지. 자, 따진다고 해도 나중에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지어지면 재건축을 안 할 건데 설사 재건축을 한다 해도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지만 땅의 가치는 높아진 거예요. 준주거로 여기는 용도지역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종일 때는 일종일 때 용적률 100%란 거는 내가 100평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0평만 지어. 그 이상 못 짓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일종은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아파트 많이 못 지니까. 2종은 200%예요. 2층까지만 올려. 준주거는 400%예요. 500%까지 저희는 올릴 수 있죠. 5층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대지집은 적어지지만 땅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게 손해봤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여기 용도 지역은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부에서 한번 정해놓으면은 여기는 준주거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2종에서 2종 땅인데 효율가치가 높아진. 우리가 상업지가 왜 비쌉니까? 상업지는 800% 지으라는 거잖아요. 고층으로. 그러니까 평당가가 훨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준주거지로 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집을 적어졌다고 손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대지집을 적다고 해서 평당가가 뭐 아파트 35평이 줄어드나? 그런 적이 본 적도 없잖아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질문도 받을게요. 자, 우리 비대위 주장의 모순을 본다면은, 자, 보세요. 아니, 그렇다면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손해라는데, 왜 모든 구역에서 용적률 높이려고 현안이 돼 있겠어요? 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야, 이제 민간사 말고 공공재개발만 용적률 높여줄게. 혜택을 줄게. 그러잖아요. 이거 어폐가 있죠. 뭐하러 그러면 용적률이 높을수록 손해가 난다면은, 이 정책을 뭐하라고 모든 구역에서 용적률 높게 받으려고 서울시에 밀어넣고 싸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장기전세는 임대가 아니에요. 장기전세는 우리가 시세의 80%의 전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월세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 용산에 그리고 장기전세는 우리가 25평이나 35평을 지어요. 그러면 용산에 35평 전세가 얼마입니까? 이게 어떻게 서민이에요. 그리고 젊은 층밖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엘리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성통합으로 늘어난 용적률 50%는 국민주택 임대로 들어가는 거 짓는 거예요. 이건 임대 아파트 짓는 거예요. 이것도 늘어난 거에 대해서 똑같이 표준 건축을 받는 거고. 장기전세가 임대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너무한 말 같아요. 사실 임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장기전세 그거는 임대가 절대 아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평, 30평 똑같이 그렇게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실인 거고요. 우리의 사업성이 지금까지도 엄청 좋지 않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건 남아 있어요. 자, 일반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수익이 급상승한다고 했잖아요. 비례율. 아까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비례율은 엄청 높아졌고 내 재산 가치는 상당히 높아진다. 자, 그리고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 됐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때까지 우리가 지금 윤 위원장님과 서울시가 싸우고 했던 게 뭐냐면은
신속통합 일반 재개발은 기준 용적률을 190에서 원래 190에서 시작하는데 소형주택 추가 건산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형주택 지으면은 20% 기준율 상승을 시켜줘요. 기준 용적률을. 근데 신속통합은 적용시켜줬어요. 근데 우리 장기 전세는 이걸 적용을 안 시켜줬었어요. 이 20% 상승을. 이 기준 용적률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 정도 올려주는 거. 그러면 임대라는 게 이런 게 줄어들겠죠. 이 늘어난 그러니까 20% 늘어난 만큼 20%에 대해서 임대를 지어야 되잖아요. 장기 전세를. 근데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일반 분양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싸워갖고 왜 우리는 적용 안 해줘? 적용해줘. 근데 예전에는 너무 혜택을 줬기 때문에 안 돼준 거예요. 근데 요즘 공사비가 막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도강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좀 불안해가지고 그래 허리가 아프더라고. 빨리 끝내라는 것도 아니죠. 근데 계속 신경 쓰여. 아우, 지금 안 줄게. 아니 서 계세요. 그러면 괜찮아. 안 줄게. 허리가 아파서 예. 앉았다 일어났습니다. 자. 네. 이 위원장님이 다치셔서 지금 허리가 그러니까 아유 진짜.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 노동항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저기 일반 분양가 아까 못 봤는데 거기는 사실은 아까 봤지만 좀 손해 나는 거잖아요. 그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싸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부지로 이거 얻어먹자. 그래서 이건 거의 확정됐어요. 뉴스에도 거의 나왔어요. 이거 확정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찾아 먹으면 돼요. 자, 20% 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아까 이게 아까 210%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아까 이 장기전세. 지금 우리 그 신탁 그 책자에 나간 거는 요거 190으로 잡은 거예요. 그걸로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210% 우리가 한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해갖고 했을 때 이게 그 도시계획업 전문가가 뽑은 겁니다. 기준율 20% 완화시 전용 면적 59, 25평이죠. 25평이 일반 분양이 26세대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임대는 26세대가 감소한다. 근데 그러니까 의무 임대는 10세대 늘어나죠. 왜 의무 임대는 늘어나냐면은 이거는 실제 임대예요, 임대. 근데 이거는 전체 세대 수의 10%, 15%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의무 임대 늘어나죠. 대신에 아까 말한 장기 전세는 손실이잖아요. 지을수록 6억 얼마가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건 36세대가 줄어들어요. 그랬을 때 이 수익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20%그 기준율 올리는 게 얼마만큼 큰 수익이 남냐면은 이 용산이니까 이 수익이 확 차이가 나요. 자, 아까 25평 일반분 26세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채당 이거 6,500만 원을 25평 곱하면은 26세대 곱하면은 16억 한 채당 16억 2천만 원이 나오죠. 손익이. 자, 이 합계를 보면은 왜 이 16억은 아까 왜 나온지 알죠? 그쵸. 그쵸. 일반 분양 아까 그쵸 맞아요. 일반 그 어디 갔는데 없다. 일반 분양 따진 거잖아요. 일반 25평이 우리 일반 분양 25평이 16억 5천인 거예요. 16억 2천. 그죠? 맞아요. 똑똑하십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왜 나왔나 했더니 25평 일반 분양할 때 우리가 16억 2천 받잖아요. 그러면 26세대하고 16억 2천 할 때 421억의 손익이 남지 않습니까? 순이익이. 자, 의무임대 10세대는 의무임대는 땅값을 서울시에서 땅값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시세의 한 80% 정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득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한 80% 정도에서 좀 더 낮췄어요. 14억 정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 받는 거. 이건 순이익이죠. 그러면 한 10세대 늘어나서 140억 정도의 이득이 생깁니다. 자, 장기전세 36세대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거 아까 한 세대당 5억 4천만 원 손실이 25평이니까 5억 4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나잖아요. 원래 손실이 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지으면은 우리 이득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 194억 이걸 더하면은 755억 정도의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은 자 공사비는 그 다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880억. 그 공사비 뺄 필요 없는 거예요. 수익만 잡으면 되지. 왜 공사비는 아까 그 지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비례율을 따지면은 14.2%가 상승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죠. 우리가 기준율 20% 한다면 역세권 사업에 한 10% 정도의 비례율이 상승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14% 정도냐? 일반분양이 높으니까. 높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4%는 지금 거의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거의 발표 났어요. 그 우리가 표준건축비가 아까 378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도 이제 그 공사비가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지금 900만 원대 되는데 378만 원 받는다면 너무 손해지 않냐? 그 계속 주장을 해갖고 지금 기본 건축비의 80% 그렇게 되면은 세대당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면은 아까 224세대였잖아요. 그러면 224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아까 5,229억을 나누면은 비례율은 4.2% 상승이 해요. 이것도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신탁에 지금 여러분들이 개별 분담금 나갈 때는 이 아까 기준율 20%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지금 이게 되면은 정말 그 역세권 사업은 대박이죠. 뭐냐면은 자꾸 이제 공사비 올라가고 아까처럼 손실이 난다고 하잖아요. 뭐 하나는 너 일반 분양 가고 하나는 1대1로 50대 50으로 늘어난 용적의 50%를 장기 전세 너 기부 체납을 하니까 야 공사비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그거에 6대 4든 7대 3이든 지금 그 조정을 좀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같이 좀 서울시나 이런 데 막 푸시하고 있어요. 연대에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늘어난 그 용적률의 70%는 그냥 일반 분양 그냥 가져가. 30%만 장기 기부 체납을 해. 그런다면은 우리는 훨씬 혜택이 크죠. 190%나 엄청 늘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익은 계산하기도 사실 겁나요. 왜 겁나냐면은 안 해줄까 봐서 막 서울시 야 니네 너무 높지 않냐 이럴까 봐 사실은 조금 그거는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장기 전세 같은 경우 특히나 용적이 높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야 수익이 엄청 일반 분양이 높지만 사실 그 강북이라든가 일반 분야가 적은 데는 주장할 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그냥 편승해 가는 거예요. 그냥 편승해 가는 거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뻐도 되게 좋은 소리를 표정을 안 짓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 봐서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 위원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같이 우리가 모임 가면은 큰 소리 빠져 있어. 큰 소리 안 내요. 그냥 거기다. 네. 거기 용산이잖아요. 그래. 조용히 하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이해 가시나요? 가시죠? 네. 정말 그 수익이 엄청나지 않나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좀 한가 큰 지분 갖고 있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을 개개인별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숙제를 줘요. 이분들의 컨설팅을 하나 개개인별로 해달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다 해갖고 한 분 한 분은 이제 위원장님 그걸 갖고 가요. 이 정도 당신 수익이 많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가격이 너무 작아서. 작아요? 그래도 개발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느 한국 거 다른 걸 왜? 아니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하고 토지 뭐 200으로 건물 100 잡았을 때
이제 종전가가 26억인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권리가는 28.4억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비례율이 7천만 원, 평당 7,500 할 때마다 우리가 26억인 사람은 33억이 되고 7,500 한다면 37억이 되고 8천만 원 4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그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파트 시세잖아요. 25평 이제 13억 조합 분양가인데 예측 시세 30억이고 35평은 우리가 조합 분양 18억인데 실제 저희는 한 45평 5억 정도 갈 거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정도 26억의 이 종전가 권리가가 28억이면은 저는 50평대를 사람 갈 수 있지 않을까? 50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 권리가액은 28.4억이잖아요. 내가 분담금 낼 때 이걸로 가는 겁니다. 종전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례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권리가액은 28.4억인데 아까 50평 분양가는 25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급을 받아요. 2억 8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50평 받고도. 근데 시세는 얼마예요? 한 65억 정도 가죠. 그러면 65억에다가 이거 환급 받으니까 내 자산 가치는 67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50평 배정에서 밀릴 경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구역은 그 아파트 배정은 일단은 순위를 이제 해고 뭐 50평대 지원하고 30평 지원하고 뭐 20평 지원하겠죠. 근데 이제 경합이 생기면은 권리가액 순으로 잘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큰 지분들이 많아서 50평에서 밀릴 때는 35평으로 가겠죠. 35평으로 가더라도 내 권리가 28억 4천이고 분양가는 아까 18억 4천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환급을 10억을 받아요. 하고도. 그러면은 예측 시세는 아까 45억이잖아요. 45억에 10억을 하면 내 재산 가치 55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 숙대 역세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1+1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평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한 62억 4천만 원에 대해 재산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가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가도. 우리가 이제 서울시 조례에 보면은 부대복리시설 그 배정받는 그 법칙이 있어요. 순위가. 근데 이제 상가 내 권리가에 남는 게 상가 최소 단위가 넘는다면은 뭐 순위별로 이게 또 상가를 신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그 혜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어떤 재산 가치들이 우리 숙대 역세권 사업을 하면은 정말 그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작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사람도 개발이익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조합 분양가하고 시세하고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혜택을 좀 복받은 사업자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재개발 전반이라든가 어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받을게요. 예, 어떤 뭐 질문 있으면 뭐 아무것도 좋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질문들 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고민 같은 분 자주 뵙기가 어려워요. 수집어서 이렇게 잘해주실 분. 그러니까 그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이나 잔금 대출. 네. 이주비 대출은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또 뭐 요즘 투기과열지구 되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원래 1세대면은 투기가 40%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40% 원래 투기가 아니면 60% 그 허그 보증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주비 대출은 허그 보증에서 저리로 약간 저리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40%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2주택인 사람들은 또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가구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많이 놓은 사람들. 그러면 내가 이걸로 이주비를 못 내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되는 게 시공사 어떤 그 담보든지 신탁의 담보든지 추가적으로 조합이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행자 방식이니까 신탁에서
그 허그의 어떤 허그 담보 이자보다는 조금 비싸죠. 비싸지만 어떤 이주 촉진비나 그 유이자로 이게 지급을 해요. 그래서 다 나가긴 합니다. 내 그 평가 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잔금 대출은 이제 규모가 좀 뭐 잔금 대출은 일단 그거는 이제 그 시공사와 식당사와 어떤 그거는 좀 조율 문제 같아요. 그래서 빵빵빵 백도 있고. 그러면 그건 송정님은 저 네,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기 신탁 그 대리 네. 신탁 여기 담당자가 대신 자산의 김성희 아. 저희 대출은 크게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 대출, 이주비 대출, 그리고 분담금 대출 세 가지가 있고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아까 5천억에 50%, 공사비를 포함한 거니까 9천억에 50%, 4,500을 사업비 대출이 나오고요. 물론 허그에서 지정하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최저금리로 아마 사업비가 진행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주비 대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가의 40%, 내 종전가가 10억이면 4억을 대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저금리, 가장 낮죠. 담보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세 번째, 분담금 대출. 내가 납부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금을 못 낸다고 하면 내가 내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또 대출이 일어나요. 물론 그것도 이자는 나가죠.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 사업비하고 이주비를 패키지로 묶든가 아니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비, 이주비, 분담금을 같이 묶던가 그거는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금리는 무조건 좀 낮은 금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1대1 받는 사람들도 대출이 되나요? 나중에 저 잔금 대출이? 합산과세, DSR, LTV 만약에 다른 채무가 다른 금융권에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출을 끄고 상환을 하고 다시 받던가 아니면 그걸 빠지고 나왔을 때 통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다. 합산 그 DSR, LTV 5+1은 2주택으로 봐요. 2주택 봐서 그 우리가 허그 그 1주택 그 40% 그걸 못 받죠. 1+1 분들은. 아, 그죠? 네, 맞습니다. 잔금 대출도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받는다. 한 채만. 정부 정책에서 그건 우리 사업장이 아니에요. 정부 정책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2주택인 사람들은 대출을 막았어요. 그래서 허그에서 하는 저리의 그 이주비 대출을 못 받고 그 대신에 우리가 아까 했지만 어떤 뭐 시공사 담보라든가 그 별도의 대출로 근데 그거는 금리가 조금은 더 비싸죠.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허브에서는 이자율이 얼마 정도? 한뭐 2점에서 한 3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몇 점?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3점 후반대 사업비도. 그리고 사업 그 이주비 같은 경우는 2점 후반대나 3점 초반대로 실행이 되는데 CD 금리에 연동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그 시점에 CD 금리에 연동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시중 금리보다 낫다라고 보시면 왜냐면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저 법률 문제인데 예. 그 1대1 받았을 경우 예. 1가구 2주택이잖아요. 예. 그 이제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현 법률대로 지금 정책대로 한다면은 그 지금 1+1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받을 경우 1+1 받을 때? 네, 그럴 경우는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니면 뭐 아니죠. 1+1은 우리가 이제 법에 +1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60제곱미터 25평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고 대신에 그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전 고시후 3년 안에는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1을 남기고 내가 원래 갖고 거는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1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3년 동안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 그냥 팔아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무 때나 팔아도 되냐 이거. 아니죠. 이전 고시. 그러니까 입주 후에
입주 후에 이전고시라는 걸 해요. 이전고시란 뭐냐면 땅이 다 정리돼서 이제 내 등기 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해서 내 이제 101호, 103호 내 개인으로 등기가 나잖아요. 등기 나기 바로 전에 이전고시라는 걸 해요. 여기 구청하고 그 이후로 3년 동안은 못 팔게 돼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플러스 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제 35평하고 25평을 신청받았다. 25평 못 팔지만 35평 팔 수는 있어요. 네. 그냥 물론 약간 원 플러스 원에 대해서 지금 세금 문제라든가 이주비 그런 조달이라든가 좀 불리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여기같이 수익률이 좋은 거라면은 따져보셔야죠. 플러스 원을 신청을 하는 게 이득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 2년 6번 갖춰야 되나요? 팔 때? 신거죠. 2년 6번. 원 플러스 원이요? 아니요? 아니, 그냥 네,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2주택이나 세금 문제는 약해요. 다른 사람들 제 조합장이나 이런 분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집이 많아야지 그런 관심이 있을 텐데 사실 저 가난해요. 별로 그 세금 문제 묻지 마세요. 네, 다른 거에 조합장 하셨는데 가난하세요? 저 가난했습니다. 너무 청량하세요. 초기를 조금 후회는 하고 저는 조합원님들이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저한테 저희 사실 사업장 망했었거든요. 아니 상구 여기 아시죠? 저희 한 달에 30억씩 이자 나가면서 공사 중단해서 2년 동안 정체돼 있었고 그거 제가 맡아서 비례를 한 57%밖에 안 나가는 거를 제가 조합장 키 맡아서 30% 비례 올리고 이거 제가 조합장 되고 한 800세대를 늘리고 원래 3000세대에서 800세대 늘리고 입주까지 제가 3년 7개월만 입주까지 시켰거든요. 근데 조합원님들이 저희 2,300명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것만 성공시키면 성과급을 준다고 또 저는 그것만 믿었는데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마포 레미안 프로젝트에 제가 항상 공약한 게 있었어요. 조합원들한테 저 여기 입주도 할 거고 감옥에도 안 갈 거고 내 이곳에다가 치킨집을 차릴 거다 이 상에다. 그래서 노락동락 아이엠이 제가 5년 동안 제가 운영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거 많이 팔아주면은 제 보상 저기다 하면서 내 성과금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왜 파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고생만 지지했습니다. 네, 다른 거 예. 저희는 장기전세 주택을 짓고 그러면 임대주택도 짓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돼요. 그 용적률 늘어났잖아요. 197%. 네. 그 늘어나기 전 그러니까 250% 있잖아요. 거기 세대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885세대인데 한 500세대다. 그 500세대의 15%는 의무 임대를 짓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예, 임대주택가 나오죠. 근데 신속통합을 할 때는 그거 15%지만 그 나머지 우리가 늘어난 거에 우리는 장기전세로 하지만 거기 50%는 또 임대로 짓는 거예요. 그건 다 임대예요.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없으시면은요. 제가 이제 조합 전 청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조합 어떤 좀 전반적인 좀 컨설팅도 해주고 이제 자문도 해주고 이제 어려운 부탁 있으면 해주는데 그 조합 사업이 이제 시작하면은 빨리 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공사비 노력하는데 근데 조합 사업이 더디게 가고 막히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예를 든다면은 저희 마레프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바로 길 건너에 똑같은 시기에 구역정 된 곳인데 부가인 2구역, 3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 사업장이죠. 근데 거기는 아직도 사업시행가도 못 받고 관리처분도 못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우리 입주한 지가 10년 됐는데 지금 사업시행가 2주는커녕 그것도 못 받았으니. 근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은 조합의 내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이 단결 안 되고 가나치기 되고 이게 제일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조합만 믿을 게 아니라 왜냐면 윤희님 제가 옆에서 이제 봤지만 참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열의를 갖고 계신데 그렇다고 여기만 믿고 맡기면 안 돼요. 조합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로 도울 땐 돕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저는 제가 2,300명 저 조합을 했지만 저는 OS라는 걸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도 조합들이 협심해서 했을 때 저희 항상 80% 넘겼거든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은 신탁 시행자가 있지만 또 신탁 시행자의 또 장점이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구간 2번 상격 있잖아요. 조합 집행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이 엄청 오르잖아요. 제일 오래 걸리고. 근데 신탁 시행자로 하면은 여기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멈추는 사업은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협심해서 이 좋은 지금은 2023년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면적을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너무 혜택이 돼버리니까. 근데 막차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도 정말 지금 200군데 있지만 한 10%도 안 되는 구역 지정이 10%도 안 됐거든요. 결정을 해놨고 정말 이제 본 계대에 오르는 신탁 시행자 사업자 지정고시 지금 동의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합 설비나 마찬가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심해서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다 동의서 채운 것 같은데 뭐 옆에 분들 여러분들이 가서 설득을 해서 주민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또 가장 설득이 잘 돼요. 그리고 잘 설명이 어렵다면은 마지막으로 아까 뭐 계속 이런 사업 설명을 많이 하겠다는데 저를 계속 부르는 건 아니죠.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하니까 그때 오셔서 들어봐라. 그러면 이해하기 쉽고 이해가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빨리 동의서 채우시고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솔직히 이번에 지방선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막았습니까? 그런데 뭐 당을 떠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빨리 건축심의 접수하고 좀 더 이 시기에 좀 치고 조금이라도 한 단계 앞당겨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설명 드려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또 부르지 않을죠? 아니, 저희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서장님들한테